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교과 보충 수업 또 영상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첫 번째 단원 이제 법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치와 법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EBS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하고 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부터는 여기 여러분 화살표에서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2022 EBS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 교재도 수능 완성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수능 완성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단원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예요. 네, 똑같은 구조로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잘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와 법의 두 번째 단원인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거를 보면은 제가 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헌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은 뭐 어떻게 개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헌법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헌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헌법이 왜 존재하는 건지 또 어떤 기능을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헌법의 의미 그리고 헌법의 의의 이게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기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헌법은 무엇이냐? 바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헌법이란 거는 한자로 하면은 뭐냐? 한자로 하면은 법 헌자 여기 보이시죠? 네, 법 헌자에다가 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직역해서 풀어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좀 웃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법 중의 법 그리고 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법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헌법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헌법을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constitution 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좀 길게 얘기해서 constitutional la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onstitution 이라는 이제 단어의 그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헌법이란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constitution은 그 어떤 그 이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영어 단어 construct 아시죠? 건설하다. 무엇을 짓다 라고 하는 그런 construct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constitution 혹은 constitutional law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건축하는 법이다.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국가의 근간을 쌓아 올리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쌓아 올리는 이란 표현보다는 구성하는 이란 표현이 조금 더 의미하기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쉽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쓰는 표현을 통해 헌법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법 중의 법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며 국가의 근간을 구성하는 국가의 근간을 구성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법이 바로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헌법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국가를 통치하는 조직은 무엇이며, 그리고 자, 그 조직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받는 국민들은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변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번에 헌법 의미의 변천을 보면은 자, 크게 세 가지 의미의 이제 서로 다른 시대별 그 헌법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헌법은 뭐냐?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뭐냐? 바로 국가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 이것이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를 들 수 있느냐? 이게 100% 이제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법은 아니지만은 자, 조선시대의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국사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국대전이 어떤 건지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경국대전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이제 그 편찬된 법전인데,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자, 관청들이 있고, 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는 관청들은 어떠한 자,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정한 그런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 같은 거를 보면은 국가 통치 기관은 어떤 이제 기구인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기관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 기관 간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조금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사실은 이제 이게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시점부터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시민혁명 시기 이전에 그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정 국가에서도 어쨌든 국가를 다스리고 운영을 해 나가는 규범과 제도, 그리고 국가기관, 이런 것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 시민혁명기 이전에 그런 이제 왕정 시기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헌법에는 자, 뭐가 빠져 있었느냐? 자, 바로 국민의 자, 권리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법을 악용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자, 그런 부작용과 부조리, 모순에 맞서서 일어난 게 자, 뭐냐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시민혁명이 자, 주로 이제 유럽에서 진행된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야, 우리가 시민들의 이런 권리,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이런 권리를 확고한 법으로서 보장받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시민혁명 시기 이후에 발생하게 된 헌법은 자, 어떤 헌법이냐?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였느냐? 바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도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자유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자,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 여기 우리가 앞서서 배운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보다 자, 국민의 기본권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제한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권력 분립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 예를 들면은 뭐 자유권이 있고 뭐 평등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마련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자유권, 평등권을 썼지만,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강조된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자유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기 이후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헌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끝나고 이제 그 시민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의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근대 유럽 이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부작용이 발생을 했느냐? 바로 근대 유럽. 바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그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기 때문에 자유권,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이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 국민 개개인 간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게 됐는데, 그런 현상, 그런 이제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그런 이제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어떤 것이 등장하게 됐느냐? 바로 여기 교재 밑에 나오는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라는 것이 이런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이냐? 근대 헌법에서 한 발짝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고,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중시했던 자유권 이외에도 어떤 내용을 추가했느냐? 바로 국민들의 사회권이라는 것을 보장하여 추가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이런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사회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이 사회권은 뭐냐? 국민들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서비스 같은 것들의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바로 20세기 초반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국가에서 이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최초로 등장했느냐?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이 지금의 독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권이 헌법에 최초로 그렇게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헌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크게 자, 세 가지 의미로 자, 변천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대 입헌주의, 시민의 자유권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한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자유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권을 자, 보장해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 등장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자, 헌법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의미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러면은 자, 헌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자, 헌법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헌법의 의의를 보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 헌법의 의의는 한 국가의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 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헌법의 의미를 설명할 때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헌법은 뭐냐? 자, 법 중의 법이다. 그리고 법들의 기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자,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헌법은 자, 다른 법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이 발생하면은 자, 그것들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왜? 정당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기본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의의는 자,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헌법의 의의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입헌주의는 뭐냐면은, 네, 아까 이제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도 이제 입헌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입헌주의의 용어가 뭔지 살펴보면, 입헌주의는 뭐냐? 바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가 바로 입헌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헌주의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그 온전한 의미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것, 정확히 얘기하면은 온전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입헌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가 입헌주의 없이도 돌아갈 수는 있어요.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 입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민주주의가 어떤 국가에서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데 입헌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바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자, 다수의 통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헌주의 없이 그냥 민주주의가 운영된다면 모든 일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수의 횡포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자, 입헌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 헌법의 의미, 그 다음에 헌법의 의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학습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바로 헌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제 기준이 되고, 국가의 정치나 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주는 자, 그런 가이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가장 첫 번째로 헌법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국가의 창설이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어떤 국가이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자,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영토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자,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주권. 자, 그러니까 이 주권이 뭐냐면은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국가가 그 어떤 그 발생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자,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그 주권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바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자, 국민, 영토, 자, 주권같이 어떤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자, 그 요소들을 규정해서 어떤 한 국가가 창설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족이긴 한데, 그 국가의 어떤 한 국가가 온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자, 국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주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국가가 자, 온전히 자주적으로 이렇게 성립돼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이제 그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과 그 국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영토와, 그리고 그 국민과 영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여러 이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자, 국가를 창설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네. 헌법을 통해서 자, 국가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헌법의 첫 번째 기능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기본권 보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 헌법의 기능 중에 기본권 보장은 뭐냐?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게 없다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 헌법이 없으면은 그 국가의 통치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자, 헌법이 없는 통치는 여러분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자, 통치자 개인의 자의적인 통치. 자, 이런 이제 헌법이 없는 통치는 바로 통치자 개인의 자의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치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헌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게 바로 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의 기능은 뭐냐? 바로 조직 수권 기능이에요. 이 조직 수권 기능은 뭐냐? 이거는 자,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자, 조직 수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수권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수권은 자, 어떤 용어냐? 바로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등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자, 줄 숫자예요. 자, 줄 숫자의 힘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준다.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헌법이 자, 국가 통치 조직 여러 가지 우리가 헌법을 보면은 여러 통치 조직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법원 같은 이런 여러 통치 조직이 있는데, 자, 이제 그 헌법을 통해서 바로 이 여러
이제 여러 가지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그거를 규정함으로써 각 조직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복잡했는데 실제로 우리 헌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헌법을 보면은 헌법 40조에는 이건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헌법 40조를 보면은 헌법 40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헌법 이제 66조를 보면은 이제 국가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권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은 그 다음에 정부에 있으며, 그 다음에 사법권은 이거 뭐냐면은 그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은 우리 헌법 107조를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부여가 되어 있느냐, 바로 법원에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법권, 각각의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각각 어떤 국가기관에 부여가 돼 있는지 바로 헌법을 통해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은 이런 조직 수권의 기능을 통해서 국가가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헌법은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또 헌법이 수행하는 기능은 네 번째, 권력 제한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는 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국가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에 이런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 기관으로 집중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제한이라는 그런 기능을 바로 수행한다. 어떻게? 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국가의 권력이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권력 제한의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법의 기능은 뭐냐? 다섯 번째 기능은 정치생활 주도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생활 주도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냐? 바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헌법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결의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능이 바로 정치생활 주도라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어떤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사회통합실현이라고 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을 통해서 어떤 한 국가가 나아갈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 실현, 이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왜 가지고 있느냐? 바로 헌법을 통해 여러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헌법에는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헌법을 통해서
자, 개인과 또 집단 사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자,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자, 그런 기능이 바로 헌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관계가 발생하죠? 이해관계가 발생하죠.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를 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권력, 아니면 물리적인 힘,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가 올바로 조정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더 강한 권력, 더 강한 경제적인 권력, 더 강한 물리적인 힘,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서 자, 승자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권력, 자,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서 늘 자, 그 패자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 마련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 이해관계를 개개인들 간의 힘이나 권력,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제 힘, 자,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사회통합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헌법의 기능, 자,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의 창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권 보장, 또 조직 수권, 권력 제한, 그 다음에 정치 생활 주도, 사회통합 실현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법의 의의와 자,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원리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제가 발음을 조금 잘못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헌법의 기능 설명하면서 조직수권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을 설명하면서 자, 우리 헌법에서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행정권을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또 헌법은 자,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 40조였고 그 다음에 행정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 66조였죠. 근데 사법권을 제가 법원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제가 107조라고 아마 잘못 발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7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101조입니다. 그래서 헌법 101조가 이제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조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헌법이 몇 조가 무슨 조항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으니까 자, 그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단원 1단 여기 나오는 이제 소단원 1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 마무리하고 이제 소단원 2단원 소단원 2단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함께 또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자, 두 가지, 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헌법의 기능도 6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자,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이 6가지 원리가 바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이 자,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자, 어떤 그런 헌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원리들이 실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문제로도 굉장히 조금 자주 나올 수 있는, 헷갈리게 이렇게 꼬아서 잘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잘 구분하시고 잘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원리가 국민주권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는 뭐냐? 바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주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국민주권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법 1조를 보면은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 1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조항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제가 썼던 거기 때문에 지우고 이 정도만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헌법, 자,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임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조 자 1항이었고, 그 다음에 헌법 자 1조 2항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주권은 자,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온전히 자, 국민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주의는 자,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자, 바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정권은 뭐냐? 참정권은 말 그대로입니다. 참정권. 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디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적 선거 제도를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민주적 선거제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 민주적 선거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헌법의 뭐 원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제도들이 있느냐? 바로 자, 보통 선거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비밀 선거. 자,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런 자, 비밀 선거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등 선거.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동등하게 자, 한 표씩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 선거라는 그런 제도도 자, 마련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직접 선거. 자, 그래서 내가 그 중간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시장,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자, 지방의회 의원들을 내가 직접 뽑을 수 있는 자, 그런 직접 선거라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자, 평등 선거, 자, 직접 선거를 일컬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선거의 자, 4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4원칙이라고도 하고 4제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선거의 원칙, 자, 선거의 제도들이 바로 자, 민주적 선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 선거 제도를 헌법에서 자,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헌법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실현 방안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국민투표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제는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투표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국민투표제를 마련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또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기, 이제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 자, 뭐가 있느냐? 바로 복수정당제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 복수정당제, 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복수정당제가 여러분 그 생소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라 제가 여기다가 그 의미를 써놨는데, 이 복수정당제는 뭐냐면은 그냥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얼핏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정당들이 서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제도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수정당제는 뭐냐? 자, 바로 우리나라 안에 여러 정당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복수정당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국회도 그렇고 국회 밖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정당들이 설립이 돼 있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쳐나가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복수정당제라는 그런 제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바로 헌법에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가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이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수정당제랑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바로 그렇죠.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그래서 우리 윗동네 중국이나 죄송합니다. 윗동네 북한이죠. 윗동네 북한이나 아니면은 옆동네 서쪽 동네. 중국처럼 하나의 정당이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당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복수 정당제가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또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런 기본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었는데 첫 번째 이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수업 영상을 통해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두 번째 내용인 자유민주주의부터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업 끊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